김미숙 씨는 올해 67세로 평생을 남편 태준 씨와 함께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살아왔다. 2009년 봄 딸 수진이가 대학교 2학년이었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때 수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미숙 씨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었다.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저 정말 이 사업하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인터넷 쇼핑몰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해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꼭 성공해서 엄마 아빠 편하게 모실게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미숙 씨는 그때 남편 태준 씨와 밤새 의논했었다. 슈퍼마켓 운영으로 힘들게 모은 3천만 원. 그것도 모자라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총 8천만 원을 수진이에게 건넸다. 당시로서는 정말 큰 돈이었다. 우리 딸이니까 믿는다. 하지만 약속해. 성공하면 엄마 아빠 잘 모시고 만약 사업이 안 되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열심히 살자. 수진이는 그때 두 손으로 미숙 씨의 손을 꽉 잡으며 맹세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게요. 꼭 성공해서 엄마 아빠 호강시켜 드릴게요. 수진이의 인터넷 쇼핑몰은 정말 대박이 났다. 2010년대 초반 온라인 쇼핑 붐을 정확히 타고 특히 여성 의류와 액세서리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처음에는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던 사업이 불과 5년 만에 강남에 본사를 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미숙 씨는 딸의 성공을 정말 자랑스러워했다. 수진이도 처음 몇 년간은 정말 효녀였다. 명절마다 비싼 선물을 사오고 부모님께 용돈도 꼬박꼬박 드리고 가끔은 고급 한정식 집에 모시고 가기도 했다. 2015년 수진이는 회사 직원이었던 민호와 결혼했다. 결혼식도 강남의 유명한 웨딩홀에서 성대하게 치렀다. 2017년 손녀 예은이가 태어났을 때는 미숙 씨가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수진이의 아파트에서 한 달간 머물기도 했다. 엄마가 없었으면 어떻겠을까 정말 고마워요. 그때만 해도 수진이는 눈물을 보이며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하지만 2018년쯤부터 수진이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회사가 더욱 성장하면서 수진이는 점점 바빠졌고 무엇보다 사위의 영향이 컸다. 민호는 처가보다는 우리 가족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강한 사람이었다. 수진아, 부모님께 그렇게 자주 갈 필요 있어? 우리도 예은이 키우느라 바쁜데. 적당히 해야지. 민호의 이런 말들이 수진이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명절에도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라며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다. 전화도 예전만큼 자주 하지 않았다. 2019년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뇌출혈이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한쪽 다리를 조금 저는 정도의 장애가 남았다. 미숙 씨는 급히 수진이에게 연락했지만 수진이는 그날 밤늦게 병원에 와서 딱 10분 정도 있다가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라며 돌아갔다. 미숙 씨는 그때 처음으로 서운함을 느꼈다. 남편의 회복 기간 동안도 미숙 씨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미숙 씨의 슈퍼마켓도 큰 타격을 받았다. 매출이 반토막 났고 남편의 건강도 예전만 못해서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오래 서 있기가 힘들었다. 미숙 씨는 수진이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슈퍼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아빠 건강도 안 좋고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엄마, 그럼 일찍 정리하세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는데 언제까지 장사하실 거예요? 수진이의 말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없었다. 미숙 씨는 혹시 몰라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수진아, 혹시 엄마 아빠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면. 엄마, 저도 회사 운영하느라
자금이 빠듯해요. 그리고 예은이 교육비도 많이 들고 엄마 아빠는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받으시잖아요. 미숙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8천만 원을 투자해서 키운 딸이 이제는 부모의 어려움에 등을 돌리고 있었다. 2021년 가을 미숙 씨는 수진이 집에 갔다가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게 됐다. 수진이가 남편 민호와 나누는 대화였다. 여보, 우리 부모님들 나이도 이제 많으시고 특히 아빠는 몸도 불편하시잖아. 요양원 알아볼까? 그래도 아직은 괜찮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제 정말 부담이야. 맨날 전화해서 이거 저거 부탁하시고 우리도 예은이 키우느라 바쁜데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차라리 요양원에서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시는 게 나으실 거야.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괜찮아. 부모님 집 팔면 충분할 거야. 어차피 우리가 상속받을 거잖아. 미숙 씨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자신이 기른 딸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미숙 씨는 남편 태준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다. 태준 씨도 크게 충격받았지만 오히려 미숙 씨를 위로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순진했나 봐.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 수진이가 정말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지. 미숙 씨는 그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변호사를 만났다. 강 변호사는 미숙 씨의 옛 고등학교 동창으로 현재는 상속 전문 변호사였다. 미숙아, 정말 속상하겠다. 8천만 원이나 투자해줬는데 법적으로는 당시 차용증을 쓰지 않았더라도 몇 가지 방법이 있어. 통화 녹취록이나 계좌 이체 기록, 그리고 수진이가 갚겠다고 한 약속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도 가능해. 미숙 씨와 태준 씨의 재산도 정리해봤다. 집값이 올라서 현재 시세로 약 6억 원, 그리고 슈퍼마켓을 정리하면서 나온 돈과 각종 예금을 합치면 총 7억 5천만 원 정도였다.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데 미숙아, 정말 수진이가 그런 생각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 강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미숙 씨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일단 재산을 다른 명의로 옮기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동시에 법적 대응도 준비하기로 했다. 2022년 설날 미숙 씨는 수진이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일부러 허리가 아프다며 며칠 동안 누워 있었다. 수진아, 엄마가 허리를 삐끗해서 며칠째 못 일어나고 있어. 아빠도 몸이 불편하셔서 엄마 병원에 가보세요. 아니면 파스 붙이시고 좀 쉬세요. 저 정말 바빠요. 정 힘드시면 가사 도우미 쓰세요. 미숙 씨는 그 대화 후 확신했다. 수진이는 정말 부모를 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며칠 후 수진이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미숙 씨와 태준 씨를 불러서 대놓고 요양원 얘기를 꺼냈다. 엄마, 아빠, 저희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어요. 시설도 정말 좋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어서 건강관리도 잘해줄 거예요. 수진아, 갑자기 왜 요양원 얘기를?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도 이제 예은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교육비도 많이 들고 엄마 아빠를 제대로 모실 여유가 없어요. 차라리 전문 시설에서 케어받으시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미숙 씨는 첫 번째 카드를 꺼냈다. 수진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집이 내 아빠 조카 명의로 되어 있어. 작년에 세금 문제 때문에 잠시 명의를 옮겨뒀거든. 수진이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요? 언제 그런 일을? 그런데 그 조카가 지금 호주에 있어서 연락이 안 돼.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수진이는 그날부터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상속받을 집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다. 일주일 후 미숙 씨는 수진이를 다시 불렀다. 수진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예금 중에 내 고모 명의로 된 게 꽤 많다는 거야. 예전에 상속세 문제 때문에 잠깐 그렇게 해뒀는데 수진이는 이번에는 정말 화를 냈다. 엄마,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세요? 도대체 우리 명의로 된 돈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글쎄,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우리 명의로 된 건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2천만 원요? 그럼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 명의로 되어 있어서 다시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수진이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부모님의 재산을 기대하고 요양원 계획을 세웠는데 정작 그 재산이 없다면 자신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며칠 후 미숙 씨는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다. 강 변호사와 함께 수진이를 만났다. 수진아,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사업 시작할 때 엄마한테 받은 8천만 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 강 변호사가 설명했다. 수진 씨, 당시 통화 녹취록과 계좌 이체 기록을 보면 명백히 투자가 아닌 차용의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수진 씨가 은혜를 갚겠다, 꼭 효도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신 녹음 파일들이 있어서 민사소송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수진이는 완전히 당황했다. 그건 그냥 은혜를 갚겠다는 말이었지 돈을 빌렸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자까지 계산하면 약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통장 거래 내역과 당시 정황이 맞아떨어지면 법원에서는 충분히 채무 관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 수진 씨 회사 이미지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강 변호사가 더 설명했다. 요즘 ESG 경영이 화두인데 대표가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투자금도 안 갚는다는 소문이 퍼지면 투자자들과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특히 여성 고객이 많은 패션 업계에서는 더욱 타격이 클 겁니다. 미숙 씨는 냉정하게 말했다. 수진아, 엄마가 정말 실망했어. 내가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는 거 엄마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내 남편이랑 나눈 대화도 들었어. 우리 집 팔아서 요양원 비용 되겠다고 했지? 이런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면 내 회사는 어떻게 될까? 수진이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돈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건 회사 이미지와 사회적 신뢰도였다. 부모님의 재산은 다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상속받을 수 없고 게다가 자신의 평판까지 위험해질 처지가 됐다. 더 큰 문제는 회사에서 생겼다. 강 변호사가 예고했던 대로 수진이가 부모님과 법정 다툼을 벌일 수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지기 시작했다. 더 심각한 건 효도 마케팅을 해왔던 수진이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와 정반대되는 상황이었다. 수진이 회사는 그동안 가족 같은 회사, 따뜻한 브랜드를 표방하며 중년 여성 고객들에게 어필해왔다. 하지만 대표가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고객들의 반응이 싸늘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 회사 대표가 부모님 요양원 보내려고 한다더라. 돈 벌어놓고 부모님 버리는 회사 제품 안 산다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주요 투자자가 직접 연락해왔다. 수진 씨,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우리 고객층은 가족 가치를 중시하는 분들인데 투자 결정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대형 백화점 바이어도 계약 연장을 미루겠다고 통보해왔다. 브랜드 이미지가 우리 매장과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진이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1억 2천만 원 정도야 그냥 해결할 수 있지만 회사의 브랜드 가치와 사회적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려웠다. 연매출 200억 원이 넘는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수진이는 미숙 씨의 친구들과 친척들을 찾아다니며 중재를 부탁했지만 미숙 씨가 이미 모든 상황을 설명해뒀기 때문에 오히려 수진이가 더 비난받는 상황이 됐다. 수진아,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니? 부모님이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2024년 새해 수진이는 드디어 진심으로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는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정말 절박한 마음이었다.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했다.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것, 부모님을 짐으로 여겼던 것, 재산만 노렸던 것,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엄마, 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 아빠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부모님을 잃으면 돈이 있어도 의미가 없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미숙 씨는 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다. 수진아, 엄마가 가장 속상했던 건 내가 거짓말한 거야. 효도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뒤에서는 요양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미숙 씨는 태준 씨와 상의한 후 수진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수진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까다로워. 네, 뭐든지 하겠어요. 첫째, 법적 문제는 일단 보류할게. 대신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 둘째,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안부 전화 주고 한 달에 2번은 직접 와서 안부 확인해. 셋째,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에는 반드시 함께 보내고 여행이나 외식도 함께 해. 수진이는 계산해 봤다. 매달 300만 원이면 1년에 3,600만 원이었다. 돈 자체는 큰 부담이 아니었지만 더 중요한 건 회사 이미지 회복과 사회적 신뢰를 되찾는 것이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이 조건들을 다 지키면 그 돈은 정말 탕감해 주시는 거죠? 그건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어. 최소 3년은 지켜봐야겠다. 이번에는 수진이가 정말 달랐다. 매주 2번씩 전화하는 것을 빼먹지 않았고 한 달에 2번씩 안부 확인도 꼬박꼬박 했다. 생활비 300만 원도 매달 첫째 주에 정확히 입금했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의 변화였다.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하는 티가 났다면 이번에는 정말 관심을 갖고 부모님을 챙겼다. 엄마, 오늘 병원 검진 받으신다고 했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수진아, 괜찮아. 내가 바쁠 텐데. 아니에요.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회사 일보다 부모님이 더 중요해요. 2024년 여름 태준 씨가 다시 쓰러졌다. 이번에는 심근경색이었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수진이는 중요한 회의 중이었지만 망설이지 않고 회의를 중단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응급실에 계셔서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진이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와서 일주일 동안 직접 간병을 했다. 회사 일은 부사장에게 맡기고 오직 아버지 간병에만 집중했다. 그런데 수진이가 병원에서 간병하는 동안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다. 주요 납품업체와의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예전에 수진이였다면 즉시 회사로 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제가 직접 갈 수는 없고 전화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셔서.
결국 그 계약은 파기됐다. 회사는 큰 손실을 봤다. 하지만 수진이는 후회하지 않았다. 미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딸이 정말 변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돈보다 부모를 선택한 것이었다. 태준 씨가 회복된 후 미숙 씨는 수진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수진아, 엄마가 그동안 많이 속상했어. 하지만 이번에 내가 아빠 간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미숙 씨는 그때 딸에게 진실을 털어놨다. 수진아, 사실 엄마가 고백할 게 있어. 집이랑 예금을 다른 명의로 옮긴 건 다 가짜야. 실제로는 우리 명에 그대로 있어. 엄마가 내가 요양원에 보내려는 걸 알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수진이는 어안이 벙벙했다. 그럼 제가 상속받을 수 없다고 한 것도? 그것도 거짓말이야. 하지만 내가 엄마한테 은혜 갚겠다고 한 약속은 진짜이고 법적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는 건 맞아. 엄마는 내가 돈 때문에 변한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변하길 바랐거든. 수진이는 그 순간 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해했다. 단순히 돈을 요구한 게 아니라 자신을 깨우치려고 한 것이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돈만 쫓아가면서 미숙 씨도 눈물을 흘렸다. 수진아, 엄마는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해.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인간성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려워. 2025년 봄 미숙 씨는 수진이를 불러서 마지막 결산을 했다. 수진아, 내가 1년 동안 보여준 모습을 보니까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수진이는 그동안 매달 300만 원씩 총 3,600만 원을 생활비로 보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수진아, 법적 문제는 완전히 없던 일로 하자. 그리고 앞으로 생활비도 그만 보내도 돼. 대신 조건이 있어. 네, 뭐든지 하겠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 그리고 나중에 예은이한테도 이런 교육을 시켜. 수진이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 네, 약속드릴게요. 그 후 수진이는 정말 모범적인 딸이 됐다. 매주 부모님을 찾아뵙고 함께 여행도 다니고 건강관리도 꼼꼼히 챙겼다. 회사도 오히려 더 잘 됐다. 수진이가 인간적으로 성숙해지면서 리더십도 좋아졌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개선됐다. 대표님이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니까 회사 경영도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변화는 외손녀 예은이의 교육이었다. 수진이는 예은이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공경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쳤다. 예은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엄마도 없고 너도 없는 거야.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해. 예은이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정말 따랐다. 주말마다 할머니 집에 가서 함께 요리도 하고 할아버지와 바둑도 뒀다. 동네 이웃들은 미숙 씨 가족을 정말 부러워했다. 요즘 시대에 이렇게 효녀가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미숙아, 너 정말 복 많다. 딸이 그렇게 잘하니까. 그냥 운이 좋았지 뭐. 미숙 씨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뿌듯했다. 자신의 교육이 성공한 것이었다. 지금 미숙 씨는 정말 행복하다. 남편 태준 씨의 건강도 많이 회복됐고 딸 수진이는 진짜 효녀가 됐다. 외손녀 예은이도 착하게 자라고 있다. 가끔 미숙 씨는 그때를 생각한다. 만약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요양원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딸은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았을 것이고 나중에 후회해도 늦었을 것이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매정해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미숙 씨는 깨달았다. 무조건적인 사랑보다는 때로는 확고한 원칙으로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수진이가 사업 시작할 때 투자했던 8천만 원. 그때는 단순히 딸을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딸을 교육시키는 도구가 됐다. 인생이 참 묘하다고 생각한다. 요즘 미숙 씨는 수진이와 함께 전국 여행을 다니고 있다. 작년에는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갔다. 올해는 강릉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게 진짜 노년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미숙 씨는 이제 정말 마음 편히 늙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딸이 있어서, 사위가 있어서, 손녀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 이런 가족이 있다면 언제 세상을 떠나도 후회가 없을 것 같다. 요양원에 가는 대신 미숙 씨는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가끔은 생각한다. 그때 자신이 용기 내어 딸을 깨우치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행복은 없었을 것이라고. 세상에는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 때문에 속상해한다. 하지만 미숙 씨는 그런 부모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포기하지 말라고. 자식은 부모가 만드는 것이라고. 그리고 진짜 사랑은 때로는 매정해지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미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내일 수진이가 또 안부 전화를 할 것이고 모레는 예은이가 놀러 올 것이다. 그리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할 예정이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미숙 씨에게는 최고의 행복이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족의 사랑이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시하면 안 되고 성공했다고 해서 부모를 잊어서는 안 된다.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것을 수진이도 이제는 완전히 깨달았다. 그때 만약 자신이 순순히 요양원에 갔다면 지금쯤 쓸쓸하게 혼자 살고 있었을 것이다. 딸은 죄책감에 가끔 안부나 묻고 자신은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딸을 깨우친 결과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다. 진정한 승부사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미숙 씨는 생각한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혜롭게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진정한 사랑을 되찾는 것이 가장 큰 승리라는 것을